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TV입니다. 평범한 노년의 하루를 깨운 건 우편함 속 흰 봉투였습니다. 단 4글자 기억나죠? 그 짧은 문장이 한 남자의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려나간 사진, 정아의 마지막 일기, 그리고 살아있다는 그 아이. 도망쳤던 과거는 이제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퇴한 지 벌써 7해가 흘렀습니다. 저 정해철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조용하다면 조용한 삶이었죠. 아침마다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연한 아메리카노를 내려 마신 뒤 베란다에 나가 잠깐씩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요가 점점 적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쌓여버린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하루를 깨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아침 햇빛이 살짝 비치는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늘 보던 광고 전단들 사이에 조금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주소도 없었습니다. 흰 종이 특유의 건조한 촉감이 손끝에 닿았지만 왠지 모르게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 온 건가? 집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글자는 단 4글자. 기억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 4글자인데 그 4글자가 내 가슴속 가장 깊고 아픈 곳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기억나는구나. 그 일이. 저는 그 시절을 오랫동안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단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마음먹었던 과거였죠.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그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치 그 종이를 버리면 그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굴고 싶었습니다. 그냥 장난일 거야, 스팸 같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 불을 끄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금인 거지? 며칠 뒤 2번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이 정확히 절반만 잘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절반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29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 시절 제 삶을 뒤흔들었던 여자, 그리고 결국 내가 떠나버렸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정아였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열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잊고 살았던 편지들과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들, 그 상자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뚜껑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열어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내가 평생 쌓아온 조용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닐지도 몰라.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도 봉투 속 4글자, 그리고 잘려진 사진의 빈자리만 떠올랐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정아와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고민하면 할수록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실체를 가진 것처럼 내 앞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세 번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계단 아래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또 하나의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이번엔 종이도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품 목록, 그리고 그 아래에 쓰인 문장. 그녀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아,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대체 무엇을 저지른 것일까? 내가 떠난 뒤 그녀의 삶은 어디까지 무너졌던 것일까? 그리고 대체 누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저는 유품 목록을 꼭 쥐고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외면하고 도망쳤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과거와 다시 마주하라는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오던 그 그림자가 단순한 악의도 아니었고 그저 복수심도 아니었으며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작은 봉투들이 내 남은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가 도착한 날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오면 귀 끝이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새 집 안 전등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가만히 서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다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혼자 중얼거릴 만큼 제 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의 정체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사진의 빈자리, 그 절반이 잘려나간 사진, 그 속에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칼날로 도려낸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다 못해 결국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뚜껑을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끝으로 상자 속 사진들을 한 장씩 꺼냈습니다. 정아,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얇고 하얀 손, 그녀의 목소리. 해철 씨, 나는 늘 여기에 있을게요. 그녀가 웃으며 했던 그 말이 갑자기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흐트러진 상태로 사진과 편지를 뒤적이던 중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밤 12시 47분, 문자 한 통.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번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자 내용만 있었습니다. 찾으셨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상자를 열고 정아의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손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문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누군가 나의 과거까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편함 문틈 사이로 어젯밤 비에 젖은 종이 한 조각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젖은 종이엔 한 글자만 보였습니다. 용. 비에 번져서 나머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글자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
용납, 용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자는 용서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누구에게서 무슨 일을 용서받지 못한 거지? 아니지, 정아가 남긴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자 하나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해철 씨, 이제 그만 도망치시죠? 저는 무릎이 풀려 현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망치다니? 내가 뭘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 곳이 콕 찌르듯 아팠습니다. 도망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아에게서, 그녀의 현실에서, 그녀의 선택에서, 그리고 그녀가 지워버린 우리의 미래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새로운 봉투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겁에 질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계단 아래로 누군가 뛰어내려가는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젠 봉투를 여는 것조차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의 필체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글씨체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끝까지 서늘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녀가 했던 선택,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녀가 어딘가에 적어두었던 기록, 혹시 그녀가 그때 그 아이. 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 감춰두었던 어떤 가능성이 서서히 실체를 갖고 떠올랐습니다. 정아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 내가 떠난 뒤 그녀의 삶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 그리고 그 삶 안에 나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뻗어 있었을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데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해철 씨, 그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정말 살아 있다고? 그럼 지금 나를 뒤쫓는 이 사람은 그 아이? 아니면 그 아이의 주변 사람?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시지는 단순한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치밀했고,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내 과거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에 깎이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 어딘가 지쳐 보이고 후회가 내려앉은 눈동자, 그리고 그 얼굴 속에 나는 도망쳤던 그 시절의 나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에서 또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봉투가 3개였습니다. 저는 발을 떼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떨어진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잊고 사셨나요? 아니, 나는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는 내가 덮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문장이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봉투가 연달아 도착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전처럼 바로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바람조차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밥을 데우면서도 문틈이 살짝 열린 건 아닌지 자꾸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조차 사람 그림자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려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봉투가 언제까지 오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도망치는지가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이가 아니라 우편 발송용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놀랍게도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명은 정아가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었다는 그 병원. 서류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정아 유품 및 기록 목록. 목록 아래쪽에는 작게 적힌 글씨 하나. 당신이 모른다고 생각하겠지요. 저는 서류를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아의 죽음, 그녀의 마지막 병원, 그녀가 남긴 유품 목록, 이 모든 자료를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유품 목록 맨 아래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출생기록 확인 불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출생기록? 저는 순간적으로 20대 후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정아가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날, 해철 씨, 우리 아기 가졌어요. 그 순간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서류 묶음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아, 너 아이를 낳았던 거니? 아니면 낳지 못했던 건가? 유품 기록에 적힌 불가, 그 두 글자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에 대한 어떤 작은 기록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 표지엔 아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는 노트를 심장이 쿵쿵 울릴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내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건가? 노트를 펼치자 페이지마다 아내가 적은 짧은 문장들이 있었고 그 문장들마다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철 씨가 모르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말해줘야 했을까? 정아 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나요? 그 아이,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도 아내는 조용히 제 과거를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함께 뒤집어 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아와 나의 마지막 편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해철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야 했던 미래를 혼자서 지켜야 한다는 게 조금 무섭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아내의 노트와 정아의 편지를 나란히 펼쳐두고 긴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정아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노트엔 정아가 남긴 마지막 말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 저는 두 개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정아의 마지막 선택, 그녀가 감당했던 진실, 그리고 아내가 알고 있던 사실. 정아, 너는 무슨 길을 간 거니?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번호 없음. 정아의 선택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아의 선택.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선택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1분
또 한 번 문틈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문을 열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아래의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정아의 병실 번호와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 그 아래 짧게 한 문장. 그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온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아는 내가 다시 오길 기다렸던 것일까? 병실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왜 가지 않았던 걸까? 나는 왜 그때 그녀를 버렸던 걸까? 왜? 저는 종이를 가슴에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죄책감이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고. 누군가 정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잔인할 것입니다. 새벽 3시 11분에 도착한 그 메시지 이후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도 소리도 공기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정아가 남긴 유품 목록에 출생기록 확인 불가라는 문장도 갑자기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지금 누군가 나에게 그 아이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핸드폰을 들고 번호 조회 서비스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발신 번호 없음이라고 뜨는 문자들은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메일 없었습니다. SNS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메시지를 보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들은 누군가 제 과거와 제 인생 전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정아의 과거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문장들. 누구일까? 정아의 가족? 아내가 떠나기 전 남긴 무언가? 정아가 의지했던 누군가? 아니면 그 아이 자신? 수십 번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정아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작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적힌 주소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복지관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누렇게 바랜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여자 직원 한 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셨던 김정아 씨 기억하시나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아 씨요? 조용하고 착한 분이었죠? 몸이 안 좋아서 얼마 못 계셨지만 그 말 한 문장만으로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아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지 상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남긴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복도 끝 작은 서류실로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직원은 서류철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복지관에서 정아에게 지급했던 작은 수당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누가 봐도 눈물로 번진 흔적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 정아 씨가 항상 걱정하던. 문장은 거기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부여잡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죠? 직원은 난처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어느 날 정아 씨가 아이가 걱정된다고 울먹이던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아는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투가 없으면 불안할 지경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정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 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 작은 어깨, 작은 신발. 저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우리 아이였습니다. 정아의 머리맡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던 건 정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아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를까봐 지켜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나를 찾고 있었던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 그 아이에게 가세요.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너무나도 단호해서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문장, 그리고 문자 하나. 그 아이에게 가세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해졌고 손끝까지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되뇌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딱 한 번 짧고 건조하게. 저는 문을 열 용기가 없어 거실 창가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누가 서 있을까? 그 아이인가? 그 아이의 가족인가? 혹은 정아와 가까웠던 누군가? 하지만 계단에는 배달원이 한 명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해철님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등기입니다. 서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등기 우편물에 서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발신인은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자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하나와 병원 기록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 표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의 일기, 발견자 담당 간호사. 저는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하려 했던 그 진실이 이제는 이렇게 제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를 펼치자 희미하게 번진 글씨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해철 씨, 눈이 오던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아는 이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 냄새를 기억해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손, 그리고 당신이 떠난 그날도요. 저는 일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 문장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해철 씨, 나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혼자 버티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 믿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아의 마지막 일기는 점점 흘림체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선택해야만 했던 길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미안했던 길.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해야 했던 길. 저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사해야 했던 길. 그게 누구였을까? 그 아이의 보호자? 아내?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 병원 기록처를 편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윤정 보호자 상담 기록. 아내가 정아의 보호자 상담을? 저는 기록을 넘기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김윤정 씨는 김정아 환자의 상태를 남편 김해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내 과거를, 정아의 상태를, 정아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은 이어졌습니다. 보호자 김윤정 씨는 정아 환자가 걱정하는 아이 문제를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함? 처리하겠다. 그 단어가 나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를 찾았던 걸까? 아니면 아내가 그 아이를, 저는 그 생각을 이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일기 마지막 장은 손떨림이 심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해철 씨, 당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일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아는 또 썼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켜주어야 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떠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일기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습니다. 거기엔 아이가 그린 어린이집 그림 한 장, 연필로 그린 조잡한 그림 하나?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분명히 나와 닮은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삐뚤삐뚤한 글씨. 아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내 존재도. 그 아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 마지막 문장. 해철 씨. 그 아이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일기 마지막 페이지 뒤엔 작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주소는 아내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동네의 작은 학원 주소였습니다. 아동미술치료센터 상담 3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내가 그 아이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에게 그림을 남겼습니다. 아빠? 그 아이는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낸 사람은 그 아이일까? 아니면 그 아이를 대신하는 누군가일까? 저는 삐걱이는 몸을 일으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담센터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상담센터입니다. 저는 떨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김정아 씨의 아이 기록이 남아있나요? 직원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정아 씨요? 그리고 직원은 조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지금도 가끔 와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도 온다는 말,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동미술치료센터 직원의 말, 그 아이 지금도 가끔 와요. 그 한마디가 내 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뒤틀어 버렸습니다. 나는 도망친 아버지였던 것일까? 아니면 함께할 수 없었던 연인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미술치료센터 주소를 종이에 적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센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2층 건물, 입구에 작은 간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창문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창문 하나하나가 날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해철 씨죠?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기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어딘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정아 씨와 관련된. 그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이예요. 순간 내 다리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정아 씨 아들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자는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저는 숨 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정아, 그녀는 너에게 뭐라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 못 하셨어요. 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라리 정아가 그에게 나를 원망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까요? 남자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림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뒷모습, 그 남자 뒷모습은 누가 봐도 나였습니다. 어릴 때 이 그림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아는 그 아이에게 내 얼굴을 말하지 않았지만 내 그림자를 그 아이 마음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그림자를 따라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를 만난 적이 있니? 남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요? 몇 번 만났어요.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엄마 대신. 내 아내가 정아의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내 어깨를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의 과거를 나보다 먼저 받아들였고 그 아이의 미래를 나보다 먼저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정아를 떠났고 아내는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도망쳤고 아내는 내가 버린 모든 것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남자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오는 거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아는 끝까지 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를 찾아온 거니?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공책 한 조각을 펼쳐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해철 씨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워서 제 시간에 오지 못한 것뿐이에요. 언젠가 오면 그때는 말해주세요. 당신도 많이 아팠다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아는 끝까지 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지금 나에게 건넨 것입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얼굴 한번 똑바로 보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딘가 내 눈과 닮은 눈동자, 정아의 미소가 닮은 인매, 아내가 늘 말하던 따뜻한 사람의 표정. 그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과거도, 상처도, 후회도, 사랑도, 그 아이의 삶도. 그 아이는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담담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결국 언젠가 내 앞에 나타난다. 도망쳐도 지워도 버려도.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등장으로 정아의 마지막 일기와 아내의 선택이 모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아마 어딘가에 닿았을 것이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아에게, 그리고 나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며 한 번쯤 외면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망치면 사라질 것 같았던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잊힐 것 같던 마음도 결국은 언젠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죠. 하지만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상처였던 시간도, 멍이 든 마음도 조금씩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작게 다짐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숨 고르기.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